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저희 3프로TV가 글로벌 통신원을 얼마 전에 모집을 해서 네. 총 거의 70여 분 가까운 글로벌 통신원이 전 세계에 지금 계십니다. 네, 어우, 놀랍죠? 예. 진짜 이런 국가에도 계시나 싶을 정도의 글로벌 통신원 분들이 전 세계 각국에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그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정 이슈가 있는 지역의 통신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거냐면요. 얼마 전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네. 굉장히 괴짜 이미지이지만 그분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선인이 됐는데, 자, 그래서 도대체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들이 있길래 과연 이 괴짜로 인식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지 아르헨티나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농촌 총각 이미지입니다. 농촌 총각 이미지세요. 자, 예. 일단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르헨티나 지금 몇 년가량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현재 이제 저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고요. 네. 제가 2006년도부터니까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7년. 17년이요? 와. 네. 야. 아니 근데 지금 뭐 17년 동안 계시게 되면 정말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 뭐 네네. 크게 이제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기사도 많이 뜨고 있지만 아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실 제가 17년 살면서 인플레이션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한 2, 3년은 아주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게는 한 50%, 많게는 10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150%가 넘었습니다. 150%. 150%요? 아니, 그 150%가 오르면 어떤 네. 일이 발생합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네, 이제 뭐 저희는 항상 물가가 올라서 조금은 이제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이제 분들 같아요. 상점의 분들. 그래서 이게 요금이 많게는 적게는 한 일주일마다 좀 길게는 2주마다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점들이 보통 한 9시 반, 10시에 문을 여는데 그럼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물건에 있는 가격표를 떼고 다시 적어서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아침이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 기준율도 높지만 은행이 예금을 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은행이 따라가는 좀 상황입니다. 예. 그럼 요즘에 은행 이자는 어느 정도 줍니까? 약 지금 120%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잠깐 투자 좀 할까요? 뭐 어떻게?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은행의 돈을 이 나라 아르헨티나 화폐를 페소라고 합니다. 네. 이 페소를 넣어두면 말씀드린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암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US 달러 대비 페소의 암달러 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미 지난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을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로 월급을 받으면 다 달러로 사 모읍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지 않고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가격이 아침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그래서 2만 원짜리예요. 네. 저 2만 원짜리 이거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원이 네. 잠깐만요. 21,000원. 21,000원입니다, 지금. 지금 21,000원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시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쇼핑에 백화점에 운동화를 한번 사러 갔었는데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샀습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바로 한 이틀 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인 줄 알고 갔는데 이미 10%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딱 월급 받는 순간 모든 걸 다 사버리는군요. 내일 되면 더 네, 비싸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래서 US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 놓든지 아니면 아예 번 것을 바로 소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달러 상들한테 어차피 은행에서 안 바꿔준다면서요? 은행에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환율의 격차가 거의 180% 정도 나기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공식 시세로 달러를 바꿔주죠. 네. 그리고 암달러하고 환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은 지금 약간 화면이 네. 말씀하실 때 약간 흔들리거든요. 혹시 그 카메라만 약간 아.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상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예. 제가 테이블을 터치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당선자죠. 당선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으며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분들은 이 당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당선 확정됐을 때 현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벌써 지난 11월 19일이네요. 벌써 선거가 지난 지도 10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하베르 밀레이 후보는 사실 정부의 여당도 야당도 아닌 이제 제3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극우파 후보이고 또 자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페론 당이라고 하는 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이제 해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르헨티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치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좀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를 밀레이 후보가 대신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환율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앙은행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이제 폐쇄시키겠다. 근데 이제 밀레이 후보는 폭파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이 달러화 시키겠다. 이러한 이제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고 뿐만 아니라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장기의 매매, 신생아의 매매도 합법화시키겠다. 무기 소지를 합법화시키겠다. 좀 이러한 또 공약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신생아 매매는 뭔가요? 네, 아르헨티나가 현재까지도 이 출생자들이 아직도 이제 자신의 실제 출생 이력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생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안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것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밀매매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인신매매나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매매나 신생아 매매를 좀 합법화시켜서 이걸 이제 시스템화시켜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부로서는 더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생아 매매라 이거 말조차 입에 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태어났는데 등록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인구 집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차라리 신생아 매매를 하자. 그럼 등록이라도 시키지 않겠느냐. 투명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자극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물론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레이 후보의 주요 이제 지지층은 주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남미의 트럼프, 아르헨티나의 이제 트럼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좀 자극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현 정권에 조금 실망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좀 더 이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아니 이걸 매매를 해야 꼭 등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그냥 시스템만 네. 그냥 네. 입히면 되는 건데. 그럼 혹시 그 장기 매매도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장기 매매라는 그 장기 매매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공약을 내세우게 된 어떤 뭐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뭐 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35만 명 대부분이 장기 기증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기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7, 8천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차라리 투명하게 해서 매매를 합법화시키면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물론 이제 지급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물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그걸 팔겠습니까? 분명히 좀 저소득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이제 뭔가 떼오려는 이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런 분들만 피해를 입을 겁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어쨌든 뭐 그 배경이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찬반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이제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페소화를 그럼 달러로 바꾸자. 페소화 쓰지 말고 이제 달러 쓰자. 이 부분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네, 실제로 2000년대입니다. 2000년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실제로 페소화를 사용을 했지만 페소와 달러가 1대1 환율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좀 황금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화를 시키면 지금의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만은 이게 실제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고 또 이 공약을 밀레이 후보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대선에 참가했었던 현 대통령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들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실제로 이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지인들은 달러화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방금 이제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지에 가 계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업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페소와 달러의 어떤 패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은 지금 현지인들은 또 어떻게 뭐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고 지금 기업 상황 또는 뭐 가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선은 기업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르헨티나 기업들, 수출을 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 또 외국 기업들, 이제 여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외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외화를 들여올 수도 그리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다는 것을 알고 실제 이제 몇몇 한국 기업분들에게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밀레이 후보가 되면서 좀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 아마 외환 규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혹은 철폐시켜서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정책이 그러니까요. 있겠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예. 다만 밀레이 후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3당 후보입니다. 여당, 야당도 아니죠. 그래서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는 정부 여당의 이 페론당이 아직까지 잡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페론당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이제 이게 서로 협의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페론주의가 이제 몰락하고 밀레이가 새로운 이제 신자유주의를 이제 들고 나왔다. 이제 아예 그 정치적 아젠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여전히 그 페론주의를 추종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이게 저도 이 페론주의가 도대체 왜 생겼고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지 혹시 그런 역사적 배경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네. 아르헨티나는 치는 국가죠.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하고 동일하게 이제 스페인 식민지, 브라질 식민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게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1850년경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르헨티나가 좀 운이 좋았던 것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이 자급자족을 할 수 없었던 식량의 수요를 아르헨티나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소고기 이런 농산물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황금기, 경제적인 황금기를 겪게 되고 실제로 세계 경제 뭐 4대, 5대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946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페론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자 이제 와이프였던 에비타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에바 페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아르헨티나 정권 그 4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엘리트 이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 페론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르헨티나의 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국가였지만은 이 사회적인 불평등, 빈부격차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론이 그리고 에비타가 이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권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도부터 55년도까지 이제 페론이 정권을 두 번 잡게 되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세수보다는 국가가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씩 조금 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런 물론 포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망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후에 50년대에서 또 90년대 사이에 쿠데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국가의 기반 산업을 다 외국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지나치게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뭐 세계 곡물 가격, 뭐 쇠고기 가격에도 많이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네. 제가 그 아르헨티나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영남님하고 얘기를 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지난 10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사라진 거예요. 영남님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에 기름 넣으려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 그 셰일 오일 매장량 4위, 그다음에 셰일 가스 매장량 2위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자원부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떨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왜요? 그 보니까 예. 그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기름 팔 땐 너인 배럴당 56달러에 팔아. 예.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80달러잖아요. 아. 누가 팝니까 이걸? 그러네. 비싸게 80달러에 사와서 56달러에 안 사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인데 예. 정책이 이게 시대랑 맞자 떨어지지 않으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반작용이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면서요. 네. 와, 도대체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라고 혹시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국민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40년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한편에는 일을 해야 되지만 한편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뭐 일반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뭐 배우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서민층들, 빈민층들은 일하는 것보다 이제 시위를 해서
정부에게 계속 보조금을 타내거나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좀 국민성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좀 개인적인 것이고 한번 받아들인 것을 다시 내뱉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향이 있고 이 두 번째가 역시 이제 지나친 이런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비율이 단지 1년에 5%, 10%였을 뿐이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살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치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여기도 치안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치안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지쳐 있는 것이 부정부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네, 우리나라는 꽤 투명한 국가에 속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조금 뒷돈이 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국세청에 세금을 100% 내는 국민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크리스티나 페르난드라고 해서 네, 현 부통령입니다. 현재 부통령인데 원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네, 2019년 연임으로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부통령입니다. 그분이 지금 부패 혐의로 6년인가요? 예, 지금 이제 판결을 받고 있지만 네, 실제로 예, 감옥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 광범위하게 그 라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그 현재 계시는 분들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현지인들이 느끼는 건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뭘 하려면 부정부패는 당연하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약간 찔러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뭐 다양한 뭐 어떤 정부의 부처에 가서 뭐 서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세관에 뭐 해야 된다든지 이게 100% 투명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혹시 밀레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까? 그 기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이 지출하고 있는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 이제 기반 시설 예를 들어 이제 국영 회사들이죠. 뭐 아르헨티나 항공, 석유 항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아닌 민간에게 판매하겠다고도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마 좀 부정부패 부분도 예 이제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이제 밀레이 대통령의 그 정책들이 네. 보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물론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한 기존에 어떤 낡아 있었던 이런 부분을 좀 다 갈아엎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고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는 2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7월 달에 예비 선거라고 그래서 각 정당별로 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때 7월에 밀레이 후보가 정부 여야당 후보를 제치고 1위가 됐었습니다. 1위가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 위기감을 갖고 한 3개월 동안 이 포퓰리즘 정책을 또 펼쳤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소득세를 감면하고요. 또 이제 이 밀레이 후보 디스도 많이 했죠. 뭐 전철 개찰구나 버스 정류장에 밀레이 후보가 되면 버스비가 대중교통비가 10배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선거 10월에 있었던 본선거에서는 이제 마사라고 하는 여당 후보가 1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 본선거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반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1위가 여당 후보, 2위가 밀레이 후보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재선을 통해서 밀레이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거는 역시 밀레이를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이 많이 높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밀레이 후보가 55포인트 그리고 마사 후보가 44포인트로 해가지고 거의 11%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거 엄청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이영남님하고 이제 이영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소개도 안 받고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남님 그렇네요. 현지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네. 메시 매니저. 메시 매니저. 예, 예. 메시 매니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현재는 저희 아르헨티나의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희 부에노스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를 지금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러면은 요 최근에 뭐 화폐 가치 때문에 네. 아르헨티나를 네. 어찌 보면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때요? 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분들보다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많이 멀죠. 그래서 이제 인근 남미,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 미국 같은 저 국가들은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매우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올해 정말 열광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단에 보게 되면 또 리튬 광산에 대한 그렇죠. 투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홀딩스. 포스코 네. 홀딩스가 또 그 부분에 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네.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상황과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밀레이 후보가 밀레이 후보 당선이 많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좀 외환 규제나 이런 정부 여당의 그것들 때문에 많이 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밀레이 후보가 되면서 아마 이 외환 규제 철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철폐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게끔 유도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튬 광산이 뭐 포스코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 저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도 상당히 활발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칠레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다른 리튬 삼각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뭐 리튬을 국유화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밀레이 후보는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정부 부처도 없애는 마당에 국유화된 기업도 민영화해야 될 마당에 리튬 광산을 국유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밀레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리튬의 이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집권을 하면 12월 10일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네. 아마 그 이후에 집권 후에 조금 더 아젠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밀레이 당선인 하면은 좀 가장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친암호화폐인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래서 밀레이 당선됐을 때 실제로 뭐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랐거든요. 이 암호화폐에 네. 대한 그 밀레이의 입장은 어떻고 또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밀레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암호화폐를 이제 실제 이제 국가 화폐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죠. 법정화폐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에서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주위에 지인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IT가 발달되고 있지 않고 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물 화폐를 좀 더 선호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상점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한적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해본 상점이 없는 것도 수두룩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결제가 가능해도 뭐 1년에 한 건, 2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도 변동성이 크고 네. 아르헨티나 페소도 변동성이 크고 뭘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곳에 한 17년간 살고 정권이 바뀌는 것을 지켜본 결과, 지난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스티나 대통령 연임 이후에 현재 지금 정권이 3번째 바뀌면서 대통령이 연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임으로 끝나고 이제 연임이 실패했죠.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도 어떤 이제 그 정권의 실제 계획, 아젠다가 이루어지려면 연임은 해야 된다. 그래야 좀 국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년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밀레이 후보가 연임까지 갈 수 있다면 네, 아마 좀 국가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뉘앙스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한 좀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과거에 그 실망스러웠던 정치인들을 뒤바꿔 놓을 만한 인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으나 예.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도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과거에 실망했던 그 정치인들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좀 마지막 질문 좀 개인적인 거 하나. 네네. 그 아르헨티나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셨어요? 처음에? 네. 저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 중학교 때부터 관광 가이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있을 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영어학 전공을 하다가 아르헨티나로 이제 스페인어 어학연수로 왔는데요. 그때 이 아르헨티나 여행을 하면서 너무 큰 어떤 자원들, 풍부한 자원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기회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야 어디 호프집이 더 맛있냐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를 가셨구나.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일단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왠지 저희가 이영란님한테는 조만간 또 연락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뭐 이슈가 좋은 얘기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2월 이제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아르헨티나의 역사에서부터 현지 상황 그리고 도대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의 이 경제 상황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참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